국가 위기 상황. 인구 5천만의 한국, 전 국민을 움직이는데 고작 30분. 하지만 180만 인구 라트비아에선 겨우 0.3%만이 몸을 움직였다. 휠체어 탄 할아버지까지 국가를 위해 기꺼이 달려오는 나라. 점심시간에 양복 벗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구호물품 나르는 회사원들의 나라. IMF 때 도움받았으니 이제 갚을 차례라고 말하는 국민들의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배우고 싶어 줄을 섰다는 발트해 국가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라트비아 리가의 재난안전부에서 일하는 26살 공무원 엘리나입니다. 직함은 거창하게도 시민안전협력팀장이지만 실상은 아무도 협력하지 않는 부서의 책임자였어요. 매년 재난 대피 훈련을 기획하지만 참여율은 처참했습니다. 작년 대피 훈련 참가자? 전체 시민의 0.3%도 안 됐죠. 라트비아는 인구 180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1991년 소련에서 독립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시절의 무기력함이 곳곳에 남아있어요. 특히 공공 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심각한 수준이었죠. 제가 일하는 사무실 분위기가 그 증거였습니다. 재난 대응 매뉴얼은 2008년에 만든 게 마지막이었고 그마저도 러시아어를 라트비아어로 대충 번역한 수준이었어요. 시민 대피 훈련? 형식적으로 사이렌만 울리고 끝. 실제로 대피하는 시민은 거의 없었죠. 더 답답한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재난 대비 캠페인을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그건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우리가? 심지어 작년 홍수 때도 대피 명령을 무시하고 집에 남아있다가 구조된 사람이 수백 명이었죠.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시간이면 늘 같은 푸념이 이어졌습니다. 라트비아 사람들은 원래 개인주의적이라서 안 된다. 인구가 적어서 그렇다. 우리는 북유럽 국가들과 다르다. 변명만 늘어놓았죠. 저도 처음엔 열정이 있었어요. 대학에서 공공행정을 전공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안전한 라트비아를 꿈꿨죠. 하지만 3년간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요. 작년 폭설 사태가 결정적이었어요. 기상청에서 경고를 했는데도 아무도 대비하지 않았고 결국 수도 리가가 3일간 마비됐죠. 그때 시민들의 반응은? 정부는 뭐 했냐? 는 비난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경고를 무시한 건 있고 말이에요. 그날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라고, 나는 평생 무의미한 일을 하며 살 거라고 절망했죠. 그런데 한 달 후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이후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연수를 가라는 거였습니다. 시민 참여형 재난 대응 시스템을 배워오라고요. 재난 대응에 있어서 공직사회에서도 전문가가 필요한데 저를 키워보겠다고 적극 상부기관에 건의했었대요. 고맙긴 했지만 솔직히 시큰둥했어요. 아시아 나라가 뭘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는 유럽인데. 게다가 한국은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있으니 게다가 아시아 국가는 또 시스템이 유럽하고 다른데. 취지는 좋지만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동료들의 반응은 더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 거기 북한이랑 전쟁 중인 나라 아니야? 그런 나라한테 재난 대응을 배운다고? 전쟁에 특화된 재난 대응만 하고 있을 거라면서요. 처음엔 저도 맞장구를 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는 중인 나라한테 배우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어느새부터인가 이질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우린 러시아란 나라가 옆에 있고 여긴 화약고잖아요. 우리랑 한국이랑 뭐가 다를까 싶었죠.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대단했던 한국.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리가 공항에서 헬싱키를 경유해 서울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연수 자료를 펼쳤지만 금세 덮어버렸어요. 시민주도 재난 대응, 자발적 참여 문화, 민관 협력 거버넌스. 듣기 좋은 말들 뿐이었죠. 라트비아에서도 이런 구호는 많았으니까요. 문제는 실행이었는데 말이죠. 이걸 한국에선 어떻게 해결했을까 너무 궁금해졌어요. 옆자리에 앉은 에스토니아 공무원과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발트 3국은 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죠. 시민 참여?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걱정과 고민을 안고 한국에 도착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낼 숙소는 서울 마포구의 한 연수원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새벽인데도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부지런한 나라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여긴 확실히 대단한 선진국이구나. 유럽과 그 풍경은 다를지언정.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그 위압감 같은 게 있는 나라였어요. 이런 부러움은 잠시 잊고 우리가 한국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하루 정도 우리는 휴식을 취했어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한국 강사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도 과거엔 정부 주도로만 재난 대응을 했는데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죠. 특히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국도 당시 완벽하진 않았구나 싶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 큰 사고가 있어야만 바뀐다면 우리도 뭔가 큰 재난이 있어야 한다는 건가? 그건 너무 비극적인 방법이잖아요. 점심 식사 후 서울시 안전체험관을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재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놀란 건 평일 오후인데도 일반 시민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족 단위, 단체 학생, 직장인 그룹까지 다양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초등학교 단체였습니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선생님께 물어보니 정규 교육 과정의 일부라고 했죠. 모든 학생이 졸업 전에 기본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요. 라트비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재난 교육을 하려고 해도 학부모들이 반대해요.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마침 산불 방지 캠페인으로 자체적인 활동을 했던 시민단체의 활동이 소개되었어요. 분명히 한국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분명히 민간단체로 보였죠. 그런데 뉴스 말미에 놀라운 장면이 나왔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불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수상 장면까지 해주던데 관공서에선 트로피와 상장 하나 주는데 시민들은 열심히 참여를 하는 모습? 주말마다 등산로 입구에서 라이터 수거 캠페인을 하고 산불 위험 지역을 SNS로 실시간 공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부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시민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죠.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뭔가 다르다. 하지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직 반신반의했어요.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국민성이 다른데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다음날 경험한 일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울린 태풍 경보, 그리고 그 후 2시간 동안 제가 목격한 것들은 정말이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둘째 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견학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직원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빨간색 경보가 떴고 태풍이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한다는 기상청 특보가 나왔죠. 카테고리 3급 태풍이 12시간 내에 수도권을 강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실장이 우리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실제 상황이 발생해서 견학을 중단해야 한다고요. 오히려 좋은 기회라며 실제 한국에서 하고 있는 대응 과정을 지켜보라고 했죠. 그 후 우리가 30분 동안 목격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시 전체에 재난 문자가 발송됐어요. 제 핸드폰에도 경보음과 함께 메시지가 왔죠.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어도 상관없대요. 한국에서 신호가 잡히는 핸드폰에 모두 문자가 전송된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CCTV 화면이 떴는데 도시 곳곳에서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점들은 간판을 정비하고 아파트에서는 화분을 안으로 들이고 공사장에서는 자재를 고정하고 있었어요. 단 10분 만에 도시 전체가 태풍을 상대로 말 그대로 대비 모드로 전환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보니 동네 곳곳에서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혼자 사는 노인들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던 거죠. 상황실 직원이 설명해줬습니다. 각 동마다 안전지킴이라는 자원봉사 조직이 있는데 재난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으로 활성화된다고요. 정부가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라트비아에서는 재난경보를 보내도 대부분 무시하는데 여기서는 즉각 반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나마 이 재난경보 알림 서비스도 알고 보니 한국에서 참고해서 만든 거라던데 그마저도 예산 들여서 한 걸 국민들은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1시간 후 우리는 가까운 구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구청 앞 광장에 천막이 설치되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20대 대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2시간 만에 2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각자 역할을 나누고 비상용품을 분류하고 대피소를 준비하고 있었죠. 한 할머니가 김밥을 만들고 계셨는데 제게 하나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통역을 통해 들은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래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IMF 때도 그랬어요. IMF가 뭔지는 나중에 찾아봤습니다. 국가적 경제위기, 재난 수준의 실직자가 발생하던 한국의 암흑기였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도왔다는 게 놀라웠어요. 편의점으로 갔을 때도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사재기를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만큼만 사고 뒤에 사람을 위해 양보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죠. 사실 라트비아에서는 재난경보는 무시하다가 피해 소식이 들려오면 여지없이 마트가 텅 비어요.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우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밤 9시쯤 숙소로 돌아왔을 때 창밖을 내다봤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는데 거리는 이미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날아갈 만한 물건은 모두 치워지고 가로수는 지지대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5천만 명이 사는 나라 전체가 하나로 움직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행인 건 강력할 줄 알았던 태풍이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였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강력한 태풍이 왔더라도 한국은 무사했을 거라는 사실. 그건 제가 목격한 진실이었어요. 그런 한국이 대단했고 정말 부러웠어요. 이건 단순한 행정력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힘이었죠. 다음 날 아침 상황실에서도 역시나 태풍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갔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인명피해는 제로, 재산 피해도 최소화됐다고 했어요. 오래된 간판이 떨어지긴 했고 일부 가정집의 창문이 파손된 수준이었지. 인명피해와 대량의 재산 피해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한국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문화 자체가 다른 거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졌죠. 대체 어떻게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걸까 말이죠.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우리는 성동구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장님이 자랑스럽게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전날 태풍 대응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서울시 전체로 3만 명이 넘었다고 했죠. 단 하루 만에 3만 명이 자발적으로 나선 거예요. 라트비아 전체 인구가 180만인데 작년 홍수 때 자원봉사자는 500명도 안 됐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정부가 동원한 공무원들이었죠. 더 놀라운 건 연령대였어요. 대학생들이 압도적으로 그 숫자가 많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이 공공활동에 관심이 없다고 늘 한탄하는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아이들 교육을 시켰길래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대학생들이 하고 있나 싶었어요. 역시나 여전히 뒷정리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만났어요. 더 감동적인 건 학생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부 다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들도 섞여 있었어요. 저희도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17살 고등학생이 사회 구성원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재난이 나든 말든 공부해야 한다며 나오지 않을 텐데. 오후에는 더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다리가 불편한데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러 오신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묻자 물품 분류 작업을 맡으셨죠. 옆에서 일하던 청년이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세대 간 갈등이 심하다는 한국인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오후 4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퇴근 후 봉사단이었습니다. 직장 끝나고 집에 가는 대신 봉사 현장으로 직행한 사람들이었죠. 피곤할 텐데도 모두 밝은 표정이었어요. 한 중년 남성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퇴근 후에도 이런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제 가슴을 쳤어요. 1997년 IMF 때 저도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죠. 이제는 제가 돌려줄 차례예요. 도움을 받았으니 돌려준다.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7시 자원봉사가 마무리될 때쯤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높은 사람이 머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봉사자들은 서로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며 서로를 격려했죠. 마치 오래 함께 일한 동료들 같았는데 사실 대부분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같이 연수 온 에스토니아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 맞았어요. 이건 법이나 제도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진 서로를 돕는 본능 같은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없지만 한국이 증명했잖아요. 인간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다른 시민과 인터뷰도 했는데 조금 더 솔직한 모습을 알 수 있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난 60대 봉사자 김영숙 씨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이는지, 어떻게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는지 궁금하다고요. 김영숙 씨의 대답은 예상외였습니다. 한국도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어요. 군사정권 시절엔 정부가 모든 걸 통제했고 시민들은 무기력했다고요. 하지만 민주화 이후 특히 큰 재난을 겪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부만 믿고 있으면 늦으니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1995년 삼풍백화점, 1997년 IMF, 그리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무서운 사고들. 큰 아픔을 겪을 때마다 시민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 경험이 쌓여서 지금의 문화가 됐다는 설명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어요.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줄 거라는 믿음, 그래서 나도 남을 돕는 거예요. 신뢰의 선순환이죠. 그날 밤 숙소에서 라트비아 동료 마리스와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스는 냉소적이었어요. 우리는 인구도 적고 역사도 다르니 그냥 한국처럼은 불가능하다고, 한국은 원래 집단주의 문화라서 가능한 거라고 주장했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한국도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인데 위기 때는 뭉치는 특이한 구조거든요. 우리가 안 되는 건 문화 탓이 아니라 시도조차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맞섰죠. 마리스는 한국도 개인주의라는 건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비웃었어요. 라트비아 사람들은 정부도 안 믿는데 서로를 어떻게 믿겠냐고, 소련 시절부터 이어진 불신의 문화는 못 바꾼다고요. 논쟁은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서로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국 각자 방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마리스가 먼저 사과했어요. 한국과 격차가, 시민의식의 격차가 너무 커서 좌절하고 있었고 우리는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반감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런 걸 배우러 온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게 있어도 이겨내고 배워야 한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경솔했던 발언을 사과했어요. 지금은 한국으로 연수를 다녀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리가의 작은 사무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창밖 풍경이 예전과는 달라 보여요. 같은 거리, 같은 건물인데 이제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작년 8월 우리의 첫 시민 재난대응 훈련은 초라했어요. 참가자 20명 중 절반이 제 친구와 가족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훈련을 이어갔고 조금씩 입소문이 났어요. 결정적인 전환점은 11월에 있었던 폭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도시가 마비될 뻔했는데 우리가 훈련한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SNS로 제설 작업을 조직하고 고립된 노인들을 확인하고 따뜻한 음식을 나눴죠. 단 50명이 만든 변화였지만 그 영향력은 컸습니다. 지역 방송이 이를 보도했고 한국식 시민참여 모델이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그 후로 참가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두 번째 훈련에는 100명, 세 번째는 200명. 이제는 매달 300명 이상이 참여합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시민들의 태도였어요.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하자로 바뀌기 시작했죠. 작은 변화지만 라트비아에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올해 3월 라트비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민참여형 재난대응 시스템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됐어요. 이제 다른 발트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에서 벤치마킹 팀이 왔고 내년에는 발트 3국 공동훈련을 계획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한국 같을 순 없어라는 말을 자주 듣죠. 맞아요. 우리는 한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가장 뿌듯한 순간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리가 시내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부상자를 도왔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죠.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놀라서 물었대요. 훈련받은 사람들인가요? 시민 중 한 명이 답했답니다. 네, 우리는 시민 재난 대응 훈련을 받았어요.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 1년 전 라트비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말이었어요. 최근에는 학교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몇몇 학교가 재난 대응 교육을 정규 과정에 포함시켰어요. 아이들이 배우면 부모도 변한다는 한국의 가르침을 적용한 거죠. 이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나요? 1년 전에 저라면 그렇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해본 적이 없었을 뿐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든 가난하든 역사가 짧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움직이는 힘이었죠. 그리고 그 힘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트비아의 작은 불씨가 큰 불길이 되듯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믿고 시작하세요. 한국이 그리고 이제 라트비아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